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 목소리로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부정해왔습니다. 특활비를 받아 쓰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청와대 운영에 외부 돈을 받지 말라고 들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김희중 전 실장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내가 국정원 특활비 통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도 서로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특활비 상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사실관계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핵심 측근은 비선으로 움직인 특활비가 있다면 그런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극소수만 아는 특활비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중 전 실장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또 자신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미화를 받아 그대로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김 전 실장은 2011년 이 전 대통령 내외 방미 직전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의혹을 제기한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 여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예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고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또 강연희 전 제2부속실장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건 잘못 알려진 것이고 한 여성 행정관에게 줬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이유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배신감 때문이라는 시선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섭섭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워낙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런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충원하지 못한 죄가 크다고 자책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개막식 초청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은 초청 대상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적어도 올림픽이 끝난 이후인 오는 3월에야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는 국가적 행사에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초청해놓고 며칠 전에 범죄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쯤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고 올림픽 기간에는 기록 검토 등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예 올림픽 분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이번 달 안에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사 시점은 검찰이 올림픽 개막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이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얼마나 빠르고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제가 그 민주공대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개 있었는데 다음번에 좀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최재성 했고 이인영 헌법했는데 이번 주에 누구를 해서 다음 주에 하냐면 이해찬 의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꽤 재밌더라고. 그리고 제가 야, 이거 내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이거 도저히 물어보기 어려웠다 싶은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유시민 장관이 이해찬 의원 보좌관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막 등등등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향후 전국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어요. 저희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민주공대 들어가셔서 이제 김인석 원장께서 진행하시는 이해찬 총리편 다음 주에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쉬는 것도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심각한데요.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기원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공기질이 나쁘긴 나쁜가 봐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거 처음 봤어. 네, 공포감이 사실은 느껴져요. 근데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아니야. 일반 마스크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저거예요. 24시간 체인점에서 파는 건데 미세먼지용으로 나온 마스크.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공기질이 이렇게 나쁘시던가요? 아니 근데 황사 마스크 그거를 꼭 써야 돼요. 저는 원래 겨울에 항상 마스크 끼고 다녀요. 코 양옆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런 거 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여기 미세먼지용으로 지금 파는 걸 산 거예요. 최근에. 어저께 그러니까 샀어요. 코를 눌러준 그 철사만 있으면 돼. 뭐 대충 그런 거죠. 워낙 저는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고요. 요새 저 의사 선생님들 말씀은 잘 때도 끼고 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미세먼지용이 아니라 그게 감기나 독감 예방에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수면 안대도 끼잖아요. 불빛 때문에 귀마개도 쓰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어느 정도 이 느낌이 있냐면 코가 한쪽이 아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콧물 나오고요. 근데 실내에서 있는데도 그 증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창문을 꽉 닫아놔도 이제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 사이에 이제 들어오면 그 반응이 있어서 아마 그 조언대로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에서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면 무료로 하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낭비한다 어쩐다 이렇게 지금 이제 남경필 지사가 문제 제기하고 그러는데 교통복지라는 표현을 쓰셨죠.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시정을 하시는 분의 태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더 심하죠. 어제 잠깐 좋아졌었는데 걱정이 큽니다. 근데 그 뭐 어떤 연구 결과 이런 거 하나 발표했더만요. 국내적 요인도 꽤 있다고. 그래서 그 성분 분석해서 이렇게 내놓은 게 있어요. 자동차 운행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논박도 있고 막 그런데 그 공기가 한참 좋았었거든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은.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의 홍보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초미세먼지가 오고 나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한번 된통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언젠가 몇 년 전에 황사라고 그때는 주로 많이 불렀잖아요. 요즘에서야 초미세먼지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지. 엄청 심하던 날 밖에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코에서 콧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그냥 훌쩍훌쩍 거리는 용도가 아니라 거의 물 한 바가지가 쏟아지는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와,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공기의 그 소중함을 또 이럴 때 한번 느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지금 정말 그 초긴장 힘들 거예요. 그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폐에 그냥 그대로 바뀐다고 하니까요. 공기 질은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최근에 나온 하나의 미담 하나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일날 속도 위반 과태료를 그것도 사비로 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죠. 당사의 개표 상황실로 그렇지. 오는 과정에서 속도 위반으로 걸려서 과태료를 냈다 이 기사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통상 속도 위반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등에게 부과되는데 20km 이하는 4만 원, 20km 초과의 경우는 7만 원인데 이게 청와대로 배달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깜짝 놀란 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느낌이 민주정부가 됐다는 어떤 상징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뭐 문대림 제도 개선 비서관이 법대로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경찰서에서 대통령 에스코트를 경찰이 하는데요. 경찰의 지휘 아래 움직였을 텐데. 그것도 그러네 진짜.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내면 그럼 경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행정 실수인가요?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무리하게 한 거 아닌가요? 그날이 아마 투표 후에 그때 이제 개표 상황실이 국회에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당선이신 분이잖아요. 그때 아마 경찰 에스코트가 같이 있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멘붕에 빠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과속이었을까요? 뭘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경찰도 경찰이지만 청와대 경호실에 나와서 에스코트를 합니다. 경호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가 지금 이 사유가 과속인가요? 가속이에요 지금. 왜 그랬을까?
당선되니까 기분 좋아서 막 밟았나?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20km 이하 4만 원, 20km 초과의 경우 7만 원인데 저 4만 시내 원이잖아요. 주행의 경우에. 네, 4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20km 이하인데 20km 이상을 밟았다는 얘기고 그잖아요. 밤 시간이니까 아마 그 시간이 밤 시간이었을 거예요. 차가 아니, 없는. 어쨌든. 자, 정리합시다. 네. 그러니까 돈을 낸 거는 뭐 과태료를 물라고 했으니까 돈을 낸 겁니다. 그리고 문대림 제도 개선 비서관이 경찰서에 전화하려면 사표를 쓰고 하라라고 했다. 뭐 그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리 원칙대로 처리를 했다라는 건데 경찰이 속도 위반 과태료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경찰청장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면. 하여간 이게 디테일에 너무 우리 또 김현 대변인이 강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분석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결국 포인트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흥미롭고 과태료를 그렇게 사비로 낸 것도 흥미롭다. 둘 다 미담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건 미담이라고 치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했어도 후보가 탄 차량은 앞에 가고 뒤에 이제 이렇게 보호한 형태로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야 보호를 위해서 어떤 속도를 맞췄을 것이고 어쨌건 간에 기계는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찍었을 거고 그 찍은 과태료를 냈는데 청와대 다른 행정관들이 이거 좀 심하다. 경찰이 호의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문대림 비서관이 요거를 강하게 제지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한 미담이라고 일단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찍어서 찍힌 거를 원칙대로 부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법대로 찍힌 대로 부과하고 그대로 냈다. 이건 정상인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메가드 장군의 일화 같은 것들 많잖아요. 처칠의 일화도 있고. 보초수는 초병한테 암구 물었을 때 나 누구야? 네가 누구든 간에 무조건 암구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상 받았다는 얘기 같은 그런 미담들 꽤 많잖아요. 그 미담 중에 하나가 이해찬 의원이 초선일 때 그 신호위반으로 걸렸는데 국회의원지 그때 청문회 스타잖아요. 이해찬 의원 초선 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알아보고 경례 딱 하고 그냥 가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뒤에 있다가 딱지 끊으시라고요. 근데 그 경찰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끊잖아요. 보통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한 3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그럴 때였어요. 네. 근데 끊으라고요. 원래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그래서 기어이 끊고 과태료를 낸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듣고 이해찬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까칠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은 아주 친절하게 점잖게 얘기해도 말씀했을 텐데 경찰은 덜 끊으시라고요. 이러면은 경찰은 저기 지금 불만이 있어서 끊으라는 건가 이러고 쫄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피소드를 보면은 확실히 민주정부가 되다는 느낌은 와요. 만약에 박근혜나 이명박 때 같았으면 청와대에서 정말 전화했을걸요. 야, XX야. 이 상황에서 니들이 지금 이걸 끊어서 보낼 때냐고. 그것이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내야지 뭐. 어차피 경찰이 후보 차량을 앞에 선도해가지고 과속을 유도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일단 넘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후속 취재 좀 해보고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네, 분노하시는지 네. 알겠는데 네. 이런 거 하나 상징이 주는 훈훈함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끊는데 니들은 뭔데 나머지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그냥 사회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미담도 아니어야 돼요, 이 정도. 당연한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걸릴 일이 없습니다. 뭐 하셨어요 아직까지? 이런 일이 생길까봐. 네. 그 깊은 뜻을 현금으로 택시 타고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자가용으로 왜 불편하게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명박의 기자회견과 등등의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느낌들인데 일단은 가장 여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해서 어떤 정치 보복이라고 몰아가는 이명박의 그 발언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사건은 이명박 그룹 내 내부 문제잖아요. 내부 문제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끌어들이고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이고 정치 보복 끌어들이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봐도요. 어저께 그냥 일반인 어떤 출연자분이 오셔가지고 그게 화제가 됐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분도.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 보복했다는 걸 그냥 자수한 거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론 자체가. 굳이 그런 얘기를 꼭 꺼낼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승자박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퇴임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을 쥐락파락할 수 있다라는 그 허황된 의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불섭에 뛰어든 형국이죠.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면서 마치 본인이 정치보복 인양 하는데 저희가 곰곰이 이렇게 2년 전 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최순실 파동이 벌어졌을 때
이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헌 얘기를 꺼내고 뭐 임기를 단축할 테니 뭐 국회에서 총리를 해주면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자신이 뭔가 이성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인 양 했었는데 지금 엊그저께 이제 MB의 이런 골목 성명 2 그 논리도 딱 그런 거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목에서 읽었던 논리 플러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뭐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동원해 가면서 마치 이 범죄자들이 애국자인 양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이제 그 새날에서도 방송을 하셨잖아요. 결국 김희중 1 부속실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전적인 책임은 MB한테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라가 그 제1 부속실장이 고언을 한 거니까 그걸 하셔야죠. 그래야지 지금 아무도 주변에 없잖아요. 뭐 전직 청와대 수석 한두 명 정도 하고 겨우겨우 할 수 없이 이제 종편에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수석 대변인 그분도 생일 파티 갔던 분이니까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한두 분의 국회의원이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그 왜 태극기 들고 집회하는 이런 분들조차도 없는 거죠. MB 옆에는. 그렇죠. 이명박한테는 없죠.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인폭이 없게 생겼어요. 제가 관상 좀 볼 줄 알잖아요. 저기 김민석 원장님 왜 김유찬 건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그렇지, 얘기했는데 네. 오늘 언론 보도에 김유찬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됐어요. 9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한 유증 교사 의혹 폭로 그리고 김유찬 씨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이분도 이제 뭐 그렇게 됐었고 뭐 지금 김희중도 마찬가지고 일찌감치 정두원도 그렇고 김경준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다스 사장도 그렇고 이명박 자체가 인폭이 없긴 없나 봐요. 이 정치에서의 특히 상하 관계가 유지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는 가치나 이념, 두 번째는 의리와 정, 물론 세 번째는 그냥 돈과 이해관계 뭐 이런 세 가지가 적절하게 결합이 되거나 또는 그중 하나로 엮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이런 경우에는 뭐 가치나 이념 이런 걸 보기 모르겠죠. 모르죠. 머릿속에서는 뭐 보수 뭐 이런 거 가치가 일시적으로 착각처럼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보니 이 사람은 가치와 이념의 관계도 아니고 의리와 정의 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나쁜 의미에서의 회사 사장이 고용해서 사람들 부려먹고 쓸모없으면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다 돼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보복은 무슨 정치보복이에요. 저게 자기가 못되게 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칼끝을 돌리고 뭐 배신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반응이죠. 어떻게 그런 보면. 거죠. 사람 관계에서. 인지상정인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명박 스타일이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감이 좀 높은 정치인이라면 모를까 자기 비서 정도의 느낌의 사람들은 네가 감히 나한테 해코지 할래? 이런 느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멸감 당한 사람들이 결국은 딱 그 느낌 아닙니까?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식이겠지요. 그러니까 뭐 조인트 까고 함부로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돈으로 맞고 뭐 이런 정도의 인간관계를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거죠 주변에. 내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서 복수라고 한다면 그 내부에 있던 비서 출신들이 복수라는 거죠. 자기 주군한테. 요걸 왜 문재인 대통령의 복수를 이렇게 돌리냐는 거죠. 근데 지금 정치권 반응 그것 때문에 엄청 격앙돼 있더라고요. 특히 민주당은 뭐 양일에 걸쳐가지고 지금 어떤 반응이 격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일째죠 사실은 최초 기자회견 한날하고 이제 엊그제 어제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뭐 이제 5시 한 30분경 MB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제 당의 논평을 준비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실 거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왜 그랬냐 그래서 차마 그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럴 줄 몰랐다라는 분노, 진짜 분노인데 우리는 좀 다르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한 번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밤 사이에 진짜 밤 잠을 꼴박 새가지고 이제 아침에 다시 그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뒤에 청와대에서
더 강경하고 간결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이제 그날은 목요일이어가지고 저희가 당에 이제 최고위원이 없고 어저께 최고위원이 열려서 이제 추대표 등 이제 의견을 냈는데,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반응이나 뭐 그 주변에서 이제 MB 측 주변에서 김두우 그다음에 이재호 이런 사람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분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점, 그러나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제 이지원 문제로 돌려드리면서 했던 그 메시지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모를 겪으면서 정말 다 잡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정말 품위 있고 품격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태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 민간인 사찰 문제 때문에 정치 보복을 당했던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보복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쭉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 보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안 되겠다. 이제는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아미자에 나왔던 그 글귀가 늘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분노해야 되겠다. 더 분노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된 한 2, 3일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의분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죠. 어떤 잘못된 현실, 잘못된 제도, 잘못된 사회. 근데 동시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서의 분노, 이런 것은 가급적 표출을 안 하는 것이 덕목이지요. 일반적인 정치적 덕목.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 분노라는 표현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저는 두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건 정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의 어떤 의분,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야말로 절제를 하고 했을 때 최소한의 것으로서의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정치인들 개인이 느끼는 의분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분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씨의 입에서 자신이 했던 행위가 있는데 그걸 노 대통령하고 엮어서, 더구나 자기가 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폭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갖다 댈 게 없어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느끼는 분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저는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김현 대변인께서도 처음에 최대한 표현을 절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에서 의분이 존재해도 가급적 그 분노를 표현을 절제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절제였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 문제가 법의 영역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말 이건 뭐 감정을 다 표출하면서 갈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니까 최소한의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뭐. 참 야비해요. MB는 진짜 제가 기자회견 할 때 눈 밑에 뭘 또 넣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그 세월호 할 때 그래요? 눈물 몇 방울 흘렸잖아요. 근데 MB 다시 한번 보세요. 눈 밑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흘러내리진 않았어요. 겁먹어서 하니까요. 아니 겁먹었다는 그건 뭐 표현 정두원 전 의원이 떨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모습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MB는 정신적으로 멘붕이죠. 봐야죠. 멘붕. 저것은 왜냐하면 MB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그 현대에서 이렇게 쭉 올라온 과정,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올 때 사실은 자신의 스토리 자체를 그러니까 상당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행한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멘탈이 강한 독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질긴.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도 없고 갈 길이 뻔하고 그런데다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습게 봤던 자기 밑에 무슨 그렇죠. 수적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밑에 뭐 떼꼽처럼 생각했을까? 발 그런 밑에 사람들에 있는, 의해서 발톱에 있는 그렇게 때만큼 생각했겠죠. 사람이겠죠. 다 이렇게 상황이 드러나니까 이미 이제 간 거죠. 뭐 정신을 잃은 거죠. 일찍이 위증교사 같은 거를 할 정도의 그 일상화되어 있는 범죄형의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떨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기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는 권력형 비리가 없었대.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최시중도 있고 이상득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원세훈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자마자부터 있었던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원세훈이 최근에 이제 추가 혐의로 압수수색됐는데 그 특활비 유용 부분에서는요. 그 국정원에서 이제 빌딩 하나 도곡동에 있는 최상층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특활비 10억 썼고요. 다음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국정원 돈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 요거 송금한 정황 때문에 그쪽에 그 구치소 방과 국가 안보 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원세훈 부인도 조사를 했다 그러죠. 네. 요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4년 동안이나 국정원장 한 사람의 비리가 있는데도 우리는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 이상득은 어디 갔고 최시중은 어디 갔고 더 많아요. 국민을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 잘못은 허물은 다 까마득하게 잊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미, 그런 유형이야. 이미 멘탈 상태가 그러니까 이 통상적인 보통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반론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예를 들어 얘기할 때 나 100%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70%는 이렇고 30%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워낙 지금 멘탈이 붕괴돼서 그런 정상적인 어떤 공격과 방어의 논리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교양을 상실한 거죠. 두 분께 하나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종 이제 정치에서 좀 통찰력이 있으시다는 분들이 MB 구속 시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오늘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신한 것 이게 아니고 검찰이 워낙 탄탄하게 수사를 했다. 진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경로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국정원에서 국정원 기조실하고 예상관들이 다 이미 자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을 못한 거예요. 자백과 플러스 국정원은 이제 이현수 기조실장이 조사받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돈의 출처와 어디다 쓰였는지를 다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한 거이듯이 그러니까 뭐 특활비라고 해가지고 영수증이 첨부 안 될 뿐이지 돈의 출처 들어가고 나오고는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건데 그건 어느 정부든 다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자신이 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또 진술을 했을 것이고요. 원세훈은 이제 근거가 남은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골목 그 성명 발표하는 형태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활비를 받았다 안 받았다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활비로 그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애국자인 양 둔갑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결정적으로 검찰이 볼 때는 증거인멸 이전에 혐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거 부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현재 수사를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피의자 신분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도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막판에 가서 부분적으로 시인했잖아요. 뭐 오랫동안 곁에 두고 있었던 사이여서 해가지고 그런데 요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만 보더라도 3분 조금 넘는 요 내용을 보면 검찰이 볼 때는 한 줄에 대한 각주가 한 수백 페이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올림픽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결정적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이유가 더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라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생각해요. 예, 아마도 곧 가겠죠. 뭐 포토라인 그 곳이 언제냐고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주 현기증 나 죽겠어요, 아주. 열흘 보름 상관. 열흘. 네네. 우리 원장님은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맞춥니다. 아, 그래도. 아니, 정말로. 저 그런 거 잘 못 맞추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겠지만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요즘에는 이슈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을 때 소환을 해야 검찰도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수사를 검찰이 하는 건 느낌이 아니고 저는 언론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언론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미 언제 가느냐 하는 거는 전 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검찰은 뭐 그야말로 소환해서 기소하기가 적당한 준비가 최소한도 갖춰진 시점에 하겠죠. 근데 이미 이번 골목 성명 뭐 이런 거 보면 최소한의 품격과 그다음에 저항의 논리를 갖춘 어떤 일정한 세력이 있는 어떤 세력의 지도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변 다 이미 무너진 가련한 범죄자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시기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정도는 좀 약간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급작스럽게 국정원 특활비가 튀어나오고 제 1순위로 봤던 다스는 제 2순위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엄중함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평창 올림픽 전을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이달 말까지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생각나는데요. 원래 이런 일은 한 군데 이렇게 시작되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고 제가 그런 말씀 비슷하게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주변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러저런 관련 있는 것들이 이제는 어디서 이렇게 터질지 모르게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희중 부속실장이 가족들 뭐 자식 앞에 떳떳한 부모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어제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탄탄하게 수사를 하고 있어서 자기가 진술을 안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에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조만간. 참고로 이제 다스 공소시효가 다음 달 21일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요. 보도 하나를 보니까 다스 비자금이 120억 원이 아니라 부의 자금이라 그래서 80억 원이 더 있었다는 게 확인됐고 그래서 지금 다스 전 경리팀장이던 최동영 씨의 말에 의하면은 다스 비자금은 120억이 아니라 3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00억 원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 원은 김성우 다스 사장이 가져갔다. 이런 검찰에서 진술한 게 있다고 그래요. 뚝이 한번 무너지니까 딱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박근혜도 국정농단이 막 터지고 나서 뚝이 무너지니까 온갖 것들이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명박은 정말 우리가 이명박 씨를 지금 어떤 그 설치류에 비유했던 거 있잖아요. 딱 도관에 든 쥐,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특정 시점에서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두환 씨가 어저께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렇고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도 자금이 많이 필요했을 거다.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죽기 전에야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이 돈에 대한 그 관심이 높고, 예, 근데 분들은 도덕적으로 정말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덕적이라고 도덕이 아니라 도둑을 읽죠. 도덕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데, 근데 어쨌든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근데 이런 돈들이 이제 물론 이제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4개 물어봐라 했더니 진짜로 물어봐야죠. 이제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러면 답을 해야 되는데 그날도 답은 안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두원 전 의원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뭐 어느 정도까지 완벽하게 신뢰를 할지 안 할지는 또 우리들의 판단의 몫이고 근거에 기반해야 되는 건데 그분 인터뷰하는 내용을 봐도 각주가 꽤 달리더라고요. 네. 한 줄의 각주가. 그래서 도대체 돈을 어디다가 썼을까? 근데 지금 여론추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추이. 검찰이 수사한 거랑 별개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뭐 명품 이야기,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이야기, 세금 국정원 특활비가 들어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로 처절하게 저는 이명박 자체는 끌려가듯이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게 MB 때 걸 보고 한 거라고 제가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로 범죄 혐의가 추가될 때 그렇게 이제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 때부터 했던.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겠어요? 이전으로 이제 네.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주머니 속에 든 내 돈이다라는 거잖아요. 중정을 만든 게 박정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했던 일을 그대로 이제 한 거고, 그리고 MB는 그걸 옆에서 본 거고, 그 대통령이 돼서 또 한 거고, 박근혜는 MB도 했는데 나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된 원조가 거죠. 그러면은 저 이명박이 아니라 박정희였네요. 박정희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이건 뭐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뭐 대변인님 너무나 잘 아실 만한 상황인데 대통령 장례식에서 째려보던 그 MB의 눈빛이 몇 년 후에 겁먹은 눈빛으로 바뀐 과정에 전 사필 규정 이런 말을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보복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나중에 SNS에 그 두 개의 눈빛 대조가 상당히 돌아다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야당 이야기를 좀 할게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뭐 합당인데 뭐 통합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두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합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걸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 빈자리 보고 가방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당내 문제는 하나도 정리가 안 됐는데 막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뒤에서는 이제 막 당면 갖고 서로 싸우고 있고 개혁신당인데 뭐 통합개혁신당이라고 이름 붙였다가 세상에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조배수 의원이 이제 통합 반대파의 지금 어떤 대장 자리를 맡고 있는데 그분 말을 보니까 깨끗하게 합의원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던지는데 안철수는 비례대표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그냥 풀어줘버리고 그냥 깨끗이 시작할 것 같은데 이 논란이 안철수한테 유리할 게 없잖아요. 또 불리할 것도 없죠, 뭐. 왜냐면 지금 그 자리를 주게 되면 훨씬 많이 빠져나갈까요? 그렇죠. 저는 안 풀어줄 거라고 봅니다. 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셈법은 주로 상당히 좀 장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게 저 의원 숫자하고 관련이 있고 돈하고 상관이 있고 일단 그럴 뿐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명분론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는 상대에도 상당한 명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고 동시에 상대의 어떤 소위 신당, 개신당인가? 뭐 이런 논의가 굉장히 해당 행위다 이런 식으로 막 엄하게 마치 정당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일찌감치 그렇게 했겠죠. 뭐로 저렇게 난리를 피워요. 그러니까 넘 좋은 일을 안 하는 분이잖아요. 넘 좋은 일을. 그리고 지금 이 비례대표 중에 통합을 반대하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비례대표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 비례대표직을 유지시켜주는 것 자체를 용서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찌그락바그락 하고 아니면 의원직을 스스로 버리게 하는 거죠. 괴롭혀서 후임자들이 승계할 수 있잖아요. 통합 반대하는 쪽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드러난 것만 3명이래죠. 그 3명이 같이 나가게 되면 원내교섭단체가 만들어지는 상황. 그거를 못 보는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확실히 이제 분당은 확실해지는 것 같고 확실한 것 같고 아니 분당된 거죠 사실은. 안철수와 유승민이 나와서 뭐 통합개혁신당으로 뭐 할 것이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좀 또 당명을 먼저 개혁신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을 또 채간다고도 논란도 있고 그러면서 민주평화당, 평화민주당, 국민개혁당, 평화개혁당, 개혁신당 국민 속으로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또 참 제가 당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이름을 우리가 잘 지켰다가 통합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렇게 포괄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때 농담처럼 안철수 김한길 할 때 야 이거 만약에 민주당 이름 놓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그 공중부양하는 누구나 아니면 황당한 분들이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그랬죠. 해서 보관하고 그때 바로 그 상황을 김원기, 정세균, 권능업 세 분한테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분명히 당 이름 필요합니다. 그때 깨끗하게 통합에 돌려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건데 아마 안 했으면 저 양반들이 지금 바로 민주당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골 때릴 거예요. 김민석 원장님의 그 MB를 이제 키워준 인물이다라고 늘 푸나님이 원죄론을 얘기했잖아요. 사면론이 진심이에요? 아 농담이죠. 사면은 저는 그 민주당 이름을 굳건히 지켜줬다라는 것으로 사면이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말 하시지 마세요. MB 이제 구속되면 저 좀 그만 좀 갖다 붙이세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정말 대단한 인간하고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차례 이제 기호는 그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게 된 과정이 생기는데 지금 진짜 겁이 없었네요, 우리가. 저 괴물하고 싸운 걸 보면. 아니,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끔, 그때 제가 38이었거든요. 네. 38 때 MB하고 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어처구니가 그때 진짜.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셨거든요. 집권당 총재.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총재였던 대통령이 저 이길 거라고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제가, 야, 그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들 참 쉽게 생각했구나. 쉽게 생각했죠,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 이 죄상을 보면 살아있는 게 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건 당명이 갑자기 평화민주당이 떠올라서 이건 뭐 이 당명을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못 씁니다, 평화민주당은. 왜요? 평민당 그 이전에 정당 명 있었던 것은요, 못 써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한나라당도 있잖아요. 아니, 쓸 수 있어요. 새누리당도 있고. 쓸 수 있어요. 이전 정당명 쓸 수 있을 아, 겁니다. 그래요? 네.
아니, 민주당이잖아요. 평화민주당. 지금 새누리당도 아니, 쓸수 있고 있어요. 한나라당도 있어요. 뭐. 쓸 수 그래요? 있을 겁니다. 다만 약칭을 민주당이라고 못하고 평민당이라고 하겠죠. 근데 아마 낯부끄러워서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아니 DJ 정신을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평민당을 아니요, 해요? 지금 그게 통합 아니라 저 반대파. 남은 사람들, 통합 반대파? 박지원, 정동 이런 분들은 아재 안면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면 그거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일 났다. 우리 2월 2일 날 평민당 입당 30주년 기념 행사하는데. 어떡하지? 아 그러면 거기랑 합당해야 기사가 되나? 어떻게 나올 응. 걸 예상이 돼요.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평민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해찬, 뭐 우원식, 김현 등 과거 평민당 입당 30주년을 기념하는 평민연이 모여서 30년 모였다. 이제 곧 평민당 뭐 준비와 평민연 간의 정치적인 대화가 뭐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근데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이제 국회에서 뭐 토크 콘서트 이런 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1시간 40분인가? 이 시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만 했다는 거야. 주제가 뭐였냐면 청년이 미래다.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청년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내고 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런 아젠다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청년이 미래다라는 주제를 놓고 왜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를 해요? 차라리 시점적으로 이명박 때리기를 해야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본 결과 유승민이 MB 아바타고요. 안철수는 유승민의 아바타. 이걸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앞으로의 장래는 쉽게 생각하면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의 사이가 어떻게 됐는가 보면 그냥 쉽게 나올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명박이 자기 참모들한테 배신당하는 거랑 딱 비슷한 형태의 그 이기적인 캐릭터들이 갖는 약간 말로랄까요?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고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다음에 나경원 씨가 상당한 머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분이 평창 조직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IOC에다가 남북 단일팀 반대 사안을 보냈다는데 그러니까 방송하는 오늘이죠. IOC 남북한 참가에 관련된 회의를 지금 로잔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시차 때문에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올림픽 헌장의 공정 경쟁과 정치 중립 위반 소지를 주장하면서 단일팀을 반대하는 선언을 보냈다. 제가 이걸 보고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반대에 비슷한 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전에 2011년도에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목욕 그 장애인 목욕을 자기 선거에 악용했던 점 하나하고 그 전에 이제 한 호텔에서 일본 그 숭전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동영상이 이제 유포됐던 거예요. 일본이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 1mm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불참 의사를 통보를 했잖아요. 지금 이거 IOC에다가 이런 소위 말하는 색깔 종북몰이 및 평창 동계올림픽 방해 공작이 이 사람의 행적, 그동안에 했던 행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주 결정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못된 정치이죠.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패럴림픽과 겨울올림픽, 평창올림픽의 유연 자격은 사실은 딸의 장애, 그것이 이제 어쨌든 그 한 요인인데 많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분 그게 많은데 이런 일을 벌린다. 그러니까요. 찬물을 껴얹는 건 말로 하는 거는 뭐 정치적 공방이다라니까 소위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늘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안 하면서 북한을 힐난하고 그것을 남남 갈등 그다음에 남북 갈등의 소재로 활용해 온 것은 말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나쁘다. 나경원 의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뭐 보수적인 입장,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렇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저는 수준 이하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상식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보수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이건 바보 같은 소리고 그거 지금 이렇게 진행될 일에 대해서 단일팀 반대한다면서 거기다 편지를 써보낸다. 그러니까 조금 미숙한 행동을 해서 이건 좀 거의 평가할 가치가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올림픽 관련해서 흐름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조중동과 일베들이 이제 단일팀에 대한 어떤 갈라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는 건데요. 이제 예전에 기억나요? 몇 년 전에 김연아가 타야 될 어떤 훈장 비슷한 걸 나경원이 탔다고 그래서 약간 비난이 좀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 북한이 1936년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 이번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서한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단일팀을 구성해서 생기는 시너지라든지 올림픽의 효과라든지 이런 건 도외시한 채 사실은 이게 남북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악질적으로. 아,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렸구나. 국민들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네 조중동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막 계속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정말 얄싹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친일 잔재가 남아 있고 그것을 제때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 한국 사회의 비극인데 그것이죠. 이어지는. 만약에 본인의 의지였건 아니었건 간에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냈는데 진짜로 단일팀 허용 안 하는 분위기로 결론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경원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 아니요. 제가 아까 수준 이하라고 했던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푸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결정이 허용 안 한다라고 되면 어떡하냐. 그럼 그럴 정도의 일리가 있는 행동이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아예 일리가 1도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야말로 수준 이하예요. 그냥 이건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흥미로운 일, 지켜볼 일이라고 한 거잖아요. 단일팀과 그다음에 한반도기. 그러니까 오늘 논의되는 것 중에 엔트리 늘리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는데 북한 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몇 사람 분명히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엔트리 늘리고 최대한 그러면서 여자 하이스키가 더 좋아지고 실업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에 좋은 점이 훨씬 많은데 이거를 아주 지연말단적인 걸로 몰고 가서 피해자 몇 선수로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되는 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이번에 어쨌든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된 거고 그래서 더 육성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에서 투자도 하는 거고요.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싫은 거죠. 이 정부가 잘 되는 게 싫은 거고요.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을 치를 거냐라고 조롱하고 그다음에 그 예술단장이 무슨 핸드백이 뭐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뭐였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사과도 안 하고 연일 그 조롱과 비난과 힐난하는 특히 조선일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MB의 표적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을 가급적 분단을 공고화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그 방향으로 몰면서 MB 기사를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 나경원 씨의 지금 이런 그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고요. 그리고 왜 이 길로 가죠? 원래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잊을만 하면 이런 행동을 하고 근데 선거 앞둔 시점이긴 해요. 관종이잖아요. 선거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 거는 저는 그 개인의 정치적인 식견의 수준을 보인 것이다. 그냥 이렇게 보고요. 조금 지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제 우리 김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저는 이렇게 조중동 이런 보수 언론을 보면서 좀 웃기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 일주일 그 연초에 이제 백두산 갔다 왔잖아요. 그 며칠 이렇게 여기 국내 그런 거 잘 안 보다가 오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쌓여있는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참 가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게 된 걸 갖고 평양 올림픽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사실상 야당 특히 홍준표 같은 분들 비슷한 분들이 한다라는 걸 하면서 그 이름을 빌어서 사실은 보수 언론이 슬슬슬슬 흘리는 거잖아요. 참 가짜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상징이 돼서 거기에 평양까지 끌어들이면 그야말로 삼평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평양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그걸 이렇게 그 후비어서 맞습니다. 비틀어서 하는 것도 우습고 또 단일팀 문제도 그래요. 그걸 갖고서 마치 단일팀을 해서 지금까지 있던 어떤 선수들의 어떤 피해나 굉장히 불공정성. 우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피해나 어떤 기회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아무리 미세한 그 피해나 이런 아픔이나 어떤 우려가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평화,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온 국민이 이 위기를 평화로 돌릴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또한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거대한 민족적 이익 앞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러저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완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아니, 전 사실 그런 조중동을 보면서 참 정신 나간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 깃발 논쟁이 있잖아요. 네. 뭐 인공기, 태극기. 가짜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태극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입장할 때도 태극기 들지. 대한민국 대표단이 메달 달면 올라가지. 한반도 기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일종의 저는 드레스 코드라고 생각해요. 남북 공동 대표단이 공동으로 입장할 때 어느 하나 들기 어려우니까 드는 같이 용인할 수 있는 과거에도 이미 사용했었던 그러한 입장기인 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왜 시비를 거냐. 그런데 제가 이마 좀 열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 과정에서 소위 보수 언론이 그 못된 습성을 못 버리고 요 국면에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유 자식들 진짜 수준 떨어진다 제 이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의 남북관계의 길을 열 때 내놓고 시비 못 하잖아요. 누가 평화가 열리고 남북이 만났는데 시비를 걸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연 말단적인 갖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옆으로 틀어. 지금 하는 짓들이 그 짓들이에요. 조금 지나면 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반드시 속도 조절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니야? 남북이 좋아지는데? 좋아지는데 속도가 왜 빠르면 안 돼요? 빨리 속도를 내야지.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햇볕 정책의 설계사였던 임동원 장관을 결국은 보수 세력이 시비를 걸어서 날렸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런 평창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남북 관계 좋아질 때 지금 일어나는 뭐 깃발 단일팀 이런 것이 다 예고편이에요. 이런 거 갖고 시비를 걸다가 보수 세력이 뭐 너무 속도가 빠르다부터 시작해서 북핵은 어떻게 됐느냐 뭐 왜 공정하지 않냐. 얼마나 지들이 그렇게 공정했길래. 그러니까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열냈네. 좀 열냈습니다. 화나더라고. 이제 우려되는 상황, 이제 보통의 이제 프로세스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집권을 못했다면은 아마 단일 팀 내지는 뭐 한반도기 이것도 없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했다면 뭐가 또 나오냐면 예상컨대 우리가 지금 야당이면 간첩단 사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정당 안에서 누구 하나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뭐 사건에 연루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아주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국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러저러한 그 소위 말하는 정보기관에 의한 장난이 없어지는 세상이다 보니 보수 언론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나경원 의원과 같은 행태, 그리고 이제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그런 과격한 발언, 이제 요런 걸로 이제 국민들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제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그리고 이제 핵 실험 등 해서 북한에 대한 견제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여론이 일시적으로 좀 뭐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40, 찬성이 40, 반대가 뭐 49 되는데 이게 이제 정말 목전이 되면 저는 그 여론은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팀, 그다음에 공동입장, 그다음에 예술단, 그리고 응원단 이게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남북이 화해 모드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여론은 금방 뒤집혀진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하십시오. 촌스러운 행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의 수준 낮은 이제 행동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는데 그나마 지금 자유한국당 같이 남은 데서 홍준표 대표라든가 이런 등등의 일종의 마카파식 보수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축인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
어떤 면에서는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저건 좀 들을 대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정치적 한계를 보이는 것이 그렇죠. 아주 60년대 수준의 지금 아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참 재미나는 얘기를 제 아는 분한테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옛날 얘기를 하나 저한테 회상을 시켜줬는데 유승민 의원의 그 아버님 돌아가신 어르신이 유수호 전 의원이라는 분이었잖아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박정희 때 판사였는데 나중에 이쪽에 민주진영의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함께 했던 김정길 그 학생일 때 거기를 이제 뭐 석방시키고 데모에서 들어오는데 석방시키고 이랬던 건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눈에 나가지고 탈락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아버지가 당시에 그게 뭐 70년대죠. 그때 첫 선거 공보물에 썼던 내용을 보면 첫째,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북방외교의 적극 추진, 사법권의 완전 독립 및 경찰 중립 보장. 이게 50년 전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에휴. 저는 지금 보수를 정말 정상화시키겠다는 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좀 안타까워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저는 서울대 동기인데.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가끔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저는 뭐 원래 학교 때도 잘 몰랐고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야, 어떻게 저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관심 받고 이런 걸 좋아하고 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걸로 관심 받고 튀어가지고 뭘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남은 그 보수라고 불리우는 그 수구 시장에서 그래도 한번 튀어서 이렇게 관심 받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도 한번 숟가락 얹어보고 이런 건데. 홍준표 씨가 드디어 대구 묵구 의뢰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야,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뭐 엄청난 특히 친박들 쪽에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장난 아니게 비난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의 지도부가 희생과 헌신을 보이며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감동을 줘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처사다. 막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홍준표 씨는 자기 말로는 국회의원 선거는 안 나간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안 나갈 거면서 조직위원장에 임명되고 이러는 건 이유가 뭘까요? 난 그게 궁금해서요. 국회의원 선거 못 나가죠. 왜냐면은 그 지방선거 끝나면 당대표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까지 뭐 염두에 두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본인이 그건 정확히 진단하신 거죠. 못 나간다, 안 나간다 이거 맞고요. 다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대구나 경북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영남에서 이제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희생헌신해야 되는데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지금 당대표를 하느냐 아니면은 지방선거까지 망치려고 하느냐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홍준표 대표는 천동설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니까 지금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다음번 총선에 안 나간다 하지만 나가려고 하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정치 일정상 못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방선거에 올인을 하셔도 부족한 판에 어떻게 지역위원장을 맡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데 좀 번지수를 틀리게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강현재가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당에서 정말 막말. 썩은 입. 예, 막말. 근데 제가 그래서 유여해 보내고 강현재 오다. 그 다음에 김성회 이 양반 화성과 진짜. 복귀. 이거는. 우리 강기정 의원. 진짜. 오늘 방송에서 그건 내 이야기가 나갔는데. 먼저 주먹을 휘둘렀더만요. 제가 목격자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복귀했는데 이분이 서청원이 보궐선거 나가면서 그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장으로 갔다 온 분이잖아요.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진짜 엑스맨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본인은 6개 잘하면 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하고 총선에서 대구에 지금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 거고요. 출마도 하고 대권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헛된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저희가 승리를 해서 확실하게 정상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은 제가 참 이게 아까 이명박 씨에 대해서도 그런 2002년에 선거를 치렀던 그런 것이 있지만은 2010년, 2008년에 제가 사실은 정세균 대표 때 안희정, 송영길 함께 최고위원 할 때 제가 원외인 걸 깜빡하고
그때 한나라당의 서울시의회 뇌물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조사위원장을 제가 맡았는데 그때 홍준표가 연루된 건이 있어서 서울시당위원장. 시당위원장. 그때 그거를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된 거를 발표했는데 그걸 가지고 발끈해가지고 기자들 모아놓고 김민석이 감옥 보낸다고 이랬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정치자금법 사건 걸리고 농성하고 구속까지 되고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태산명동에 서일필까지 됐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 프로에서 홍준표 대표를 한번 불러서 하는데 제가 같이 나가서 패널로 하자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별로더라고. 근데 에이 뭐 하지 하고서 보니까 탈탈탈 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양반이 제가 나온다니까 저랑 안 한다고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어쨌거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수가 최소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개라 그랬는데 TK, PK, 제주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6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인천, 인천까지? 경기, 그다음에 부산.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의 6일 텐데 실제로 홍준표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플러스 둘이 남경필과 원희룡으로 빼놨던 바른정당 그 티오기 때문에 그 둘을 가져오면 실제로는 8개를 갖고 시작한다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잘하면 6개 건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할 거고 남경필이나 원희룡 입장에서 특히 남경필 이번에 남경필 안 받는다 그랬다가 과거를 잊자 이러고 둘이 어깨를 걸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지율과 여론에 어떻게 보면 낙관할 수 있고요. 상대는 결사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경각심을 갖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말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는 정말 더 좋은 소식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 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드릴 것이다 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문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대통령 노무현. 들어보십시오. 물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유시민 장관이 이해찬 의원 보좌관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향후 전국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어요. 저희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주공대 들어가셔서 이제 김인석 원장께서 진행하시는 이해찬 총리편 다음 주에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쉬는 것도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심각한데요.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기원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공기질이 나쁘긴 나쁜가 봐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공포감이 사실은 느껴져요. 근데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아니야. 일반 마스크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저거예요. 24시간 체인점에서 파는 건데 미세먼지용으로 나온 마스크.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공기질이 이렇게 나쁘시던가요? 아니 근데 황사 마스크 그거를 꼭 써야 돼. 저는 원래 겨울에 항상 마스크 끼고 다녀요. 코 양옆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껴도 돼요. 그냥 그렇게. 미세먼지용으로 지금 파는 걸 산 거예요. 최근에. 어저께 그러니까 코를 눌러준 그 철사만 있으면 돼. 뭐 대충 그런 거죠. 워낙 저는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고요. 요새 의사 선생님들 말씀은 잘 때도 끼고 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미세먼지용이 아니라 그게 감기나 독감 예방에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수면 안대도 끼잖아요. 불빛 때문에 귀마개도 쓰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어느 정도 이 느낌이 있냐면 코가 한쪽이 아프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콧물 나오고요. 근데 실내에서 있는데도 그 증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창문을 꽉 닫아놔도 이제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 사이에 이제 들어오면 그 반응이 있어서 아마 그 조언대로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에서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면 무료로 하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낭비한다 어쩐다 이렇게 지금 이제 남경필 지사가 문제 제기하고 그러는데 교통복지라는 표현을 쓰셨죠.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시정을 하시는 분의 태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더 심하죠. 어제 잠깐 좋아졌었는데 걱정이 큽니다. 근데 어떤 연구 결과 이런 거나 발표했더만요. 국내적 요인도 꽤 있다고. 그래서 그 성분 분석해서 이렇게 내놓은 게 있어요. 자동차 운행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논박도 있고 막 그런데
그 공기가 한참 좋았었거든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은.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의 홍복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초미세먼지가 오고 나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한번 된통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언젠가 몇 년 전에 황사라고 그때는 주로 많이 불렀잖아요. 요즘에서야 초미세먼지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지. 엄청 심하던 날 밖에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코에서 콧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그냥 훌쩍훌쩍 거리는 용도가 아니라 거의 물 한 바가지가 쏟아지는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와,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공기의 그 소중함을 또 이럴 때 한번 느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지금 정말 그 초긴장 힘들 거예요. 그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폐에 그냥 그대로 바뀐다고 하니까요. 공기 질은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최근에 나온 하나의 미담 하나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면은 확실히 민주정부가 되다는 느낌은 와요. 만약에 박근혜나 이명박 때 같았으면 청와대에서 정말 전화했을걸요. 야, 뭐 XX야. 이 상황에서 니들이 지금 이걸 끊어서 보낼 때냐고. 그것이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내야지 뭐. 어차피 경찰이 후보 차량을 앞에 선도해가지고 과속을 유도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일단 넘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후속 취재 좀 해보고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알겠는데 네. 이런 거 하나 상징이 주는 훈훈함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끊는데 니들은 뭔데 나머지에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그냥 사회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뭐. 알겠습니다. 미담도 아니어야 돼요, 이 정도. 당연한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걸릴 일이 없습니다. 뭐 하셨어요 아직까지? 이런 일이 생길까봐. 네. 깊은 뜻으로 현금으로 택시 타고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자가용으로 불편하게 주차하기 힘들고. 그렇죠. 네.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이명박의 기자회견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느낌들인데 일단은 가장 여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해서 뭐 어떤 정치 보복이라고 몰아가는 이명박의 그 발언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사건은 이명박 그룹 내 내부 문제잖아요. 내부 문제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끌어들이고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이고 정치 보복 끌어들이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봐도요. 어저께 그냥 일반인 어떤 출연자분이 오셔가지고 그게 화제가 됐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분도.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 보복했다는 걸 그냥 자수한 거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론 자체가. 굳이 그런 이야기를 꼭 꺼낼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승자박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퇴임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을 쥐락파락할 수 있다라는 그 허황된 의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불섭에 뛰어든 형국이죠.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면서 마치 본인이 정치보복 인양 하는데 저희가 곰곰이 이렇게 2년 전 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최순실 파동이 벌어졌을 때 이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헌 얘기를 꺼내고 뭐 임기를 단축할 테니 뭐 국회에서 총리를 해주면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자신이 뭔가 이성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인 양 했었는데 지금 엊그저께 이제 MB의 이런 골목 성명 2 그 논리도 딱 그런 거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목에서 읽었던 논리 플러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뭐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동원해 가면서 마치 이 범죄자들이 애국자인 양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이제 그 새날에서도 방송을 하셨잖아요. 결국 김희중 1 부속실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전적인 책임은 MB한테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라가 그 제1 부속실장이 고언을 한 거니까 그걸 하셔야죠. 그래야지 지금 아무도 주변에 없잖아요. 뭐 전직 청와대 수석 한두 명 정도 하고 겨우겨우 할 수 없이 이제 종편에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수석 대변인 그분도 생일 파티 갔던 분이니까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한두 분의 국회의원이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그 왜 태극기 들고 집회하는 이런 분들조차도 없는 거죠 MB 옆에는. 그렇죠. 네. 이명박한테는 없죠.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인폭이 없게 생겼어요. 제가 관상 좀 볼 줄 알잖아요. 저기 김민석 원장님 왜 김유찬 건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오늘 언론 보도에 김유찬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됐어요. 9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한 유증 교사 의혹 폭로. 그리고 김유찬 씨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이분도 이제 뭐 그렇게 됐었고, 뭐 지금 김희중도 마찬가지고, 일찌감치 정두원도 그렇고, 김경준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다스 사장도 그렇고. 이명박 자체가 인복이 없긴 없나 봐요. 이 정치에서의 특히 상하 관계가 유지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는 가치나 이념, 두 번째는 의리와 정, 물론 세 번째는 그냥 돈과 이해관계, 뭐 이런 세 가지가 적절하게 결합이 되거나 또는 그중 하나로 엮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이런 경우에는 뭐 가치나 이념 이런 걸 보기는 모르겠죠. 모르죠. 머릿속에서는 뭐 보수 뭐 이런 거 가치가 일시적으로 착각처럼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보니 이 사람은 가치와 이념의 관계도 아니고 의리와 정의 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나쁜 의미에서의 회사 사장이 고용해서 사람들 부려먹고 쓸모없으면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다 돼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보복은 무슨 정치보복이에요. 저게 자기가 못되게 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칼끝을 돌리고 뭐 배신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반응이죠. 어떻게 그런 보면. 거죠. 사람 관계에서. 인지상정인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명박 스타일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감이 좀 높은 정치인이라면 모를까, 자기 비서 정도의 느낌의 사람들은 네가 감히 나한테 해코지 할래? 이런 느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멸감 당한 사람들이 결국은 딱 그 느낌 아닙니까?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식이겠지요. 그러니까 뭐 조인트 까고 함부로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돈으로 맞고 뭐 이런 정도의 인간관계를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거죠, 주변에. 내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서 복수라고 한다면 그 내부에 믿던 비서 출신들이 복수라는 거죠. 자기 주군한테. 요걸 왜 문재인 대통령의 복수를 이렇게 돌리냐는 거죠. 근데 지금 정치권 반응 그것 때문에 엄청 격앙돼 있더라고요. 특히 민주당은 뭐 양일에 걸쳐가지고 지금 어떤 반응이 격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일째죠, 사실은. 최초 기자회견 한날하고 이제 엊그제 어제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뭐 이제 5시 한 30분경 MB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제 당의 논평을 준비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실 거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왜 그랬냐 그래서 차마 그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럴 줄 몰랐다라는 분노, 진짜 분노인데 우리는 좀 다르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한 번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밤사이에 진짜 밤 잠을 꼴박 새가지고 이제 아침에 다시 그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뒤에 청와대에서 더 강경하고 간결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이제 그날은 목요일이어가지고 저희가 당에 이제 최고위원이 없고 어저께 최고위원이 열려서 이제 추대표 등 이제 의견을 냈는데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반응이나 뭐 그 주변에서 이제 MB 측 주변에서 김두우 그다음에 이재호 이런 사람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분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점, 그러나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제 이지원 문제로 돌려드리면서 했던 그 메시지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모를 겪으면서 정말 다 잡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정말 품위 있고 품격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태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 민간인 사찰 문제 때문에 정치 보복을 당했던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보복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쭉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 보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안 되겠다 이제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 목소리로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부정해왔습니다. 특활비를 받아 쓰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청와대 운영에 외부 돈을 받지 말라고 들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김희중 전 실장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내가
국정원 특활비 통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도 서로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특활비 상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사실관계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핵심 측근은 비선으로 움직인 특활비가 있다면 그런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극소수만 아는 특활비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중 전 실장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또 자신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미화를 받아 그대로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김 전 실장은 2011년 이 전 대통령 내외 방미 직전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의혹을 제기한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 여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예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고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또 강현희 전 제2부속실장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건 잘못 알려진 것이고 한 여성 행정관에게 줬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이유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배신감 때문이라는 시선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섭섭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워낙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런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충원하지 못한 죄가 크다고 자책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개막식 초청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은 초청 대상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적어도 올림픽이 끝난 이후인 오는 3월에야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는 국가적 행사에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초청해놓고 며칠 전에 범죄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쯤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고 올림픽 기간에는 기록 검토 등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예 올림픽 분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이번 달 안에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사 시점은 검찰이 올림픽 개막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이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얼마나 빠르고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제가 그 민주공대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개 있었는데 다음번에 좀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최재성 했고 이인영 헌법했는데 이번 주에 누구를 해서 다음 주에 하냐면 이해찬 의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꽤 재밌더라고. 그리고 제가 야 이거 내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이거 도저히 물어보기 어려웠다 싶은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일날 속도 위반 과태료를 그것도 사비로 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죠. 당사의 개표 상황실로 오는 과정에서 속도 위반으로 걸려서 과태료를 냈다 이 기사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통상 속도 위반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등에게 부과되는데 20km 이하는 4만 원, 20km 초과의 경우는 7만 원인데 이게 청와대로 배달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깜짝 놀란 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느낌이 민주정부가 됐다는 어떤 상징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뭐 문대림 제도 개선 비서관이 법대로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경찰서에서 대통령 에스코트를 경찰이 하는데요. 경찰의 지휘 아래 움직였을 텐데. 그것도 그러네 진짜.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내면 그럼 경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행정 실수인가요?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무리하게 한 거 아닌가요? 그날이 아마 투표 후에 그때 이제 개표 상황실이 국회에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당선이신 분이잖아요. 그때 아마 경찰 에스코트가 같이 있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죠?
뭐 어쨌든 멘붕에 빠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과속이었을까요? 뭘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경찰도 경찰이지만 청와대 경호실에 나와서 에스코트를 합니다. 경호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가 지금 이 사유가 과속인가요? 가속이에요 지금. 왜 그랬을까? 당선되니까 기분 좋아서 막 밟았나?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20km 이하 4만 원, 20km 초과의 경우 7만 원인데 저 4만 원이잖아요. 시내 주행의 경우에. 네, 4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20km 이하인데 20km 이상을 밟았다는 얘기고 그잖아요. 밤 시간이니까 아마 그 시간이 밤 시간이었을 거예요. 차가 아니, 없는. 어쨌든. 자, 정리합시다. 네. 그러니까 돈을 낸 거는 뭐 과태료를 물라고 했으니까 돈을 낸 겁니다. 그리고 문대림 제도개선 비서관이 경찰서에 전화하려면 사표를 쓰고 하라라고 했다. 뭐 그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리 원칙대로 처리를 했다라는 건데 경찰이 속도 위반 과태료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경찰청장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면. 하여간 이게 디테일에 너무 우리 또 김현 대변인이 강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분석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결국 포인트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저 흥미롭고 과태료를 그렇게 사비로 낸 것도 흥미롭다. 둘 다 미담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건 미담이라고 치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했어도 후보가 탄 차량은 앞에 가고 뒤에 이제 이렇게 보호한 형태로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야 보호를 위해서 어떤 속도를 맞췄을 것이고 어쨌건 간에 기계는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찍었을 거고 그 찍은 과태료를 냈는데 청와대 다른 행정관들이 이거 좀 심하다. 경찰이 호의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문대림 뭐 비서관이 요거를 뭐 강하게 제지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한 미담이라고 일단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계가 찍어서 찍힌 거를 원칙대로 부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간 법대로 찍힌 대로 부과하고 그대로 냈다. 이건 정상인 거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메가드 장군의 뭐 일화 같은 것들 많잖아요. 처칠의 일화도 있고 버초스는 초병한테 암구 물었을 때 나 누구야? 네가 누구든 간에 무조건 암구 돼.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상 받았다는 얘기 같은 그런 미담도 꽤 많잖아요. 그 미담 중에 하나가 이해찬 의원이 초선일 때 그 신호위반으로 걸렸는데 국회의원지 그때 청문회 스타잖아요. 이해찬 의원 초선 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알아보고 경례 딱 하고 그냥 가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뒤에 있다가 딱지 끊으시라고요. 근데 그 경찰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끊잖아요. 보통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한 3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그럴 때였어요. 네. 근데 끊으라고요. 원래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그래서 기어이 끊고 과태료를 낸 그런 얘기를 분명히 이해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까칠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은 아주 친절하게 점잖게 얘기해도 말씀했을 텐데 경찰은 덜 끊으시라고요. 이러면은 경찰은 저기 지금 불만이 있어서 끊으라는 건가 이러고 쫄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